사실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아마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액수가 이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배임으로 기소된 액수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언급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봐주기 수사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언론 보도에서 수많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확히 이재명 후보와 지금 이 뭐 김만배 씨나 이런 관련자들과의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서로 공모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특정 같은 것들이 언론 보도 기준으로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하다못해 정황이라도. 예, 정황이라도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뭐 기소하거나 뭐가 가능한 건데 지금 특정도 사실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액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배임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임이라는 게 타인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타인에게 그 임무를 위배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타인의 임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것을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회사의 경영이나 아니면 사업과 관계된 것들이니까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사업 실패나 예측 실패인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일을 망가뜨려서 그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임무를 어디까지를 임무로 봐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액수를 사실은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제 성남도시공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사업적 평가를 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딱 특정해서 기소에 딱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소돼서 들어갔던 651억이라는 액수는 애초에 이제 분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애초에 예측보다 고의로 낮춰서 이거를 싸게도 판단을 하는데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걸 기준으로 그냥 액수를 정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배임으로 보기에 좀 입증 가능한 부분으로 내용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 정도 액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일부러 축소했다기보다는 현재 수사 진행되는 정도일 기준으로 해서 기소 가능한 정도에 맞춰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배임 액수는 이제 기소가 더 이루어지면서 아니면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더 늘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좀 들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성남시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역시 약간의 반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문제 제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과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유동규 화천대유 관계자들 배임 공범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발이익의 100%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다 뺏었다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느냐 기존에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한 1,800억 원 정도의 배임 액수를 찾아낸 걸로 보이는데 확정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예. 검찰은 한 700억 정도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한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윤정수 사장입니다. 근데 그 은수미 시장이 해임을 시켰어요. 해임을 했는데 이제 그 재판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사장으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정수 사장 입장에서는 모든 걸 이렇게 진실대로 팩트대로 밝히고 해소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초과이익 환수를 뺀 게 배임이고 그 액수는 1,793억이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나 후보나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100% 환수 못한 게 그럼 이게 무조건 배임이면 민간업자 왜 오느냐 이렇게 해명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게 민간업자한테 10원도 안 주고 100% 뺏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분에 따라 이게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지분 따라 이게 나누자. 이거는 충분히 그 당시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조항을 넣었다면 실제 그 화천대유가 그럼 사업에 손 뗐을까요? 어차피 이게 이익은 기본적으로 나고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그 조항을 넣어도 어차피 이게 사업은 갑니다. 화천대유가 포기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조항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최소한 이게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이걸 빼줍니까? 결국 유동규 입장에서는 뇌물에게 5억 플러스 700억 약속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초과 이익을 빼준 거 분명하잖아요. 따라 저는 배임은 빠지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라고 하시면 기존에 성남도공에서 일했던 그분. 예. 근데 그분의 직책이요. 초기에 전략사업팀의 투자사업 파트너장입니다. 말따이다 이 말이죠. 투자사업 파트너장이에요. 물론 나중에 실장으로 승진했지만. 근데 이 정민용 변호사는 뇌물 10원 하나 받은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만나서 보고했다. 이런 게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최종적인 조건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10개 서류 이상의 시장이 직접 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민용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장한테 다 보고하고 시장이 다 결재해서 조건을 정했는데 시장은 조사도 안 하고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칩니까? 본인이 뇌물 10원 하나 받은 거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정영학 회계사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한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는 구조를 이게 많이 짜고 직접 이게 뇌물 공여나 실제 이익금을 600억 이상 가져갔죠. 이 정민용 변호사가 이익금 가져간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에 협조한다고 영장도 안 하고 봐주고 정민용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한테 당시에 보고했다고 불리한 이야기 하니까 영장까지 청구하고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느냐? 저는 정민용 변호사 영장은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돼요. 네. 지금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사업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 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배임을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밤 늦게 이르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범죄가 소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이 두 가지 요건이거든요. 결국 이번에 아마 이제 구속 성패를 보면 배임은 이제 검찰에서 최소한으로 600억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소명이 안 되겠는가. 전에는 이게 금액이 좀 많았고 1000억이 넘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저번하고 달라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 부분이 이제 자금 추적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 현금하고 수표하고 비줄이 이게 오락가락했거든 검찰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1000만 원짜리 수표로 4억, 그다음에 현금으로 1억 이 흐름을 자금 추적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김만배 씨에게 발부될 게 거의 확실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임은 다툴지 몰라도 최소한 이게 뇌물 공여 5억은 자금 추적이 끝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뇌물 부분 때문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뇌물 5억만 이게 공여해도 구속 사유는 되잖아요. 또 이게 부인하니까 증거인멸이나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욱 변호사 있죠. 이분도 이게 많은 이익을 얻었고 도주했다가 왔는데 이분도 이게 뇌물 공여는 좀 빠져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뇌물 부분은 배임은 이게 다툰다 하더라도. 네. 따라서 저는 남욱하고 이제 김만배 씨는 발부될 거 없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정민용 변호사는 그 당시에 이게 실무자로서 조건을 정해서 이게 위에 결제를 다 받아가지고 유동규든 이재명 시장이든 결제 받아 한 거지 본인이 이게 뇌물 받은 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일 뿐이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파트너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 명이 예측이 돼요. 네. 사실 한 달째 유 전 본부장 기소 말과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부실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구속영장을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쳤으니까요. 이번 수사 확실히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속 여부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서정호 변호사님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수사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된 이후에 사실
이게 녹취록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무슨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포착이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배임이나 이쪽 이런 일반적인 사건에 맞춰서 이게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녹취록과 돈 흐름이 동시에 맞춰져 가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제대로 됐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기각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요? 김만배 씨 영장이 뭐 기각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 능력이 있냐, 능력이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치적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계속 여론에서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수사한 거를 지금 여기에서 풀어서 결과를 아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동시에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귀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중요 인물들 4명이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이익이 충돌하고 다툼이 발생을 하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정 회계사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이해관계 충돌하거나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검찰이 얼마나 취합해서 증거를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거를 지금 이후에 그 구속,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김만배 씨 그 영장 기각된 다음에 검찰도 나름 수사에 공을 들였을 거고 새로운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제시했을지가 궁금한데 일단 핵심 인물들의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피해간 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영학 회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 회계사에 대해서 김만배 씨의 주장은 일관되게 이렇습니다. 사실 오히려 파는 정영학 회계사가 짠 것이다. 유동규에게 700억 원대 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거는 허위이고 과장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영학 회계사도 그 4인방이라고 흔히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일단 구속영장은 좀 피해갔습니다. 어떤 이유였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일 중요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쪽에 맞춰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의 네.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신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구속영장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증거 이외에 정영학 회계사에게 불리한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입수되지 못했다라는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작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김만배 씨도 뭐 주장하는 게 있으면 그분이 내는 무슨 다른 증거나 녹취록이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그런 것들이 취합되면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가능한 일인데 예. 그동안 그것이 한동안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두 영장이 청구되었고 정영학 회계에서도 이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현재로서는 분명한 이 상황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영장이나 이런 신병 확보에 대한 시도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과연 이 지금 검찰이나 관련된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법원에 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도 다툼도 좀 있고요. 워낙 관련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도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민주당도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영학 구속수사 피하고 자유인으로 증거인멸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왜 영장을 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또 한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사업할 때요, 보통 이게 변호사하고 회계사가 낍니다. 법률 증언은 이제 변호사가 하지만 실제 경제성 평가나 모든 이게 회계적인 측면은 회계사가 이게 구조를 많이 짜요. 저는 이 업무 배임 있죠. 뭐 600억이든 뭐 1000억이든 배임 부분은 결국 정영학 회계사가 저는 주범으로 봅니다. 이런 이게 구조를 짜고 하는 거는 딱 이게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로비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김만배 씨나
뭐 남욱 변호사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구조를 짜고 경제성 평가 이런 거는 배임은 저는 정영학 회계사가 주범인데 빠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플리바게닝이 있어도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심하게. 약간의 선천할지 몰라도. 저는 검찰이요. 명백하게 그 수사에 협조를 해주니까 봐주기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그게 플리바게닝의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뭐 구형을 좀 줄여준다든지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아니면 이게 불구속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영장이라든지 아예 청구도 안 했잖아요. 예. 이거는 좀 과하다. 아무리 수사에 협조했다 하더라도 이런 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게 검찰에서 나중에 그럼 이게 나중에 조사해보고 나중에 다시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설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신속하게 해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부 영장 청구하고 또 이게 언제 또 몇 주 조사해가 또 일부 청구하고 이러면 이게 신속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 해서 영장 청구에게 맞았다 이래 봅니다. 네. 사실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 된 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조금 주춤해졌던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 영장도 좀 청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그 구속 수사가 늘 정답은 아니지만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대장동 수사에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개발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유력 대권 주자였다는 점, 국민적 관심사가 아주 높은 사안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70%에 가까운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는 한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살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쪽이 56.5%. 당시 여당의 한나라당 의원들 아니냐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의견이 한 10% 정도 나왔고요. 대체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어쨌든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인 것 같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의료기관은 문화일보,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이었고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에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조사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책임이 무겁다는 의견도 우세한 거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이 배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만 봤을 때만 보더라요. 저는 이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네. 지금 이게 국민들이 검찰 수사 불신이 68이죠. 그렇죠. 70% 가깝습니다. 예. 지금 이게 검찰이 보세요. 처음에 그 유동규 핸드폰도 그게 그 거짓말을 했다가 검찰에서 결국에 경찰에서 지금 찾은 거 아닙니까? 핸드폰부터. 지금 이게 그 전혀 핸드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남시장실도 처음에 그 3차 나갈 때까지 안 했잖아요. 늦게 그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부실하게가 영장이 기각됐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공항에서 체포해놨고도 영장 청구를 못하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검찰의 불신은 국민의 불신은 너무나 검찰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지사 부분 있죠. 항상 이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는 전혀 처벌이나 조사도 없는데,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고 그대로 시행한 밑에 그 실무자, 특히 정민용이든 실무자들은 이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처벌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 시장한테 이게 결재받고 시장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게 조건대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공정성입니다. 근데 최종 결재권자 가장 권한이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조사도 안 했잖아요. 저는 조사를 해봐야죠. 최소한 이게 보고받았는가, 정민용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까지 보고받았는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56.5%가 이재명 책임론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이 떳떳하게 나를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러고 내 떳떳하게 억울함 밝히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만 이게 그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의혹만 56.5%가 있다고 믿으면요.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도 저는 큰 부담이 된다 봐요. 오히려 이게 또 나중에 특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내가 이게 자체에서 검찰 출석할 테니 조사를 해라.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조사를 받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런 가운데 한 언론사가 이런 단독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 발로 내보냈는데요.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임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종호 변호사님이나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 부담이나 책임은 논외로 하고 이제 이건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타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반대쪽에는 경영 판단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정적 판단을 해서 잘못할 수 있죠. 누구나 경영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일,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항상 범죄를 성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적 판단 또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영역인 경우에는 배임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거를 아까 이제 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분에 따라서 이거를 비례해서 받아가는 게 맞냐 이 기준은 사실 그거를 잘 됐을 때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성남도시공사 쪽에서 손해를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분담하는 일이 없이 확정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냐 만약에 손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아니면 더 많이 볼 경우에는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당하느냐의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배임 문제되고 실무 담당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고 불려지는 건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지 아니면 성남시인지가 애매한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에 위배했다는 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지금 성남시장인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받는지가 특정해야 되는데 그걸 현재로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든지 네. 뭐 하나의 인터뷰라든지 하나의 녹취라도 있었으면 좀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과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수사가 가능한 거니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